서울 강남의 한복판. 아침 공기가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는 시간, 수십 층 높이의 에버라이트 호텔은 또 다른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고급 슈트 차림의 손님들,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닦고 있는 한 여자. 박지은. 호텔에서 막 수습 기간을 마친 신입 하우스키퍼였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포니테일, 그리고 약간 흐릿한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늘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는 직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그녀는 식자재 정리를 마치고 장비실에서 걸레를 정리하던 중 상층으로 물건을 전달하라는 호출을 받았다. 손에 쟁반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 한 남자가 그 뒤따라 무심히 탑승했다. 강민재, KJ그룹의 대표이사이자 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인물. 잘생긴 외모에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인상, 직원들은 그의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일과 어머니 병원비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 버튼이 층수를 올라가고 있던 찰나. 텅! 순간의 정적. 비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춰섰다. 조명이 깜빡였고 곧 비상등이 켜졌다. 두 사람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12층과 13층 사이인가 보군. 강민재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썹은 살짝 찌푸려 있었다. 스마트워치를 눌러보았지만 네트워크가 끊겨 있었다.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벽에 부착된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호텔 전기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엔드코트, 이 호텔이 수천억짜리라면서 이런 상황에도 대응하나 못하나? 엔드코트. 강민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지윤에게로 향했다. 엔드코트, 거기 서 있지 말고 직원이면 뭔가 해보시지. 아니면 그냥 구조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까? 엔드코트. 지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조작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뭐라고? 당신이요? 강민재는 비웃듯이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기술자라도 되는 줄 아세요? 지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중퇴했지만 기초 정도는 알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시도해볼 수 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 당신이 정말 고쳤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래죠. 지윤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 말 기억하세요. 순간 민재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의 눈빛은 도전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확신만을 품고 있었다. 지윤은 조작판 아래의 패널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연결 단자를 확인하고 센서 회로의 리셋 방법을 떠올렸다. 잠깐, 감전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강민재가 낮게 물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몇 분 뒤 패널에서 작게 칙 소리가 났다. 퓨즈가 초기화되며 회로가 재부팅되었고 조명이 다시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진동하며 가장 가까운 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띵소리와 함께 열리자 외부의 밝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윤은 조용히 땀을 닦으며 말했다. 작동하는 걸 보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먼저 밖으로 걸어 나갔다. 강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갔다. 단지 자신을 고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침착하고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대했고
자신이 몰랐던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에버라이트 호텔의 한켠 고요한 청소도구실 안에서 박지은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조작 패널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기기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이후 강민재 대표는 단 한마디도 그녀에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로 비춰졌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목숨을 걸고 조작판을 열었던 것은 단지 본능적인 결정이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순수한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은은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호텔 인사과에서 지은을 불렀다. 통상적인 호출이 아니었다. 인사 담당자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박지은 씨, 이번 주부터 본사로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강민재 대표 비서실 보조 업무로 2주일간 특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은은 당황했다. 의류도 배경도 설명되지 않았다. 하우스키핑 직원이 갑자기 본사 비서실로 옮겨진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답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녀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KJ 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대표이사실 앞에 섰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높은 도심 풍경이 펼쳐졌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짧은 눈맞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차 한 잔 부탁합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과를 준비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의 책상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자료더미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했다. 책상을 닫고 커피를 내리고 문서를 정리했다. 그는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불필요한 말을 삼갔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유는 강민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문서 옆에 일부러 흘려놓은 고액 수프, 옷걸이에 걸린 명품 코트 주머니에 남겨진 지갑, 아무런 설명 없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들. 하나하나가 평범한 직원이라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유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정리된 책상 위에 남겨진 고가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포스트잇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본실 우려 있어 안전한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 메모를 본 강민재는 잠시 멈춰 섰다. 자신이 깔아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 그녀의 침착함은 예상을 벗어났다. 오히려 그가 당황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대부분은 그의 지위를 의식했고 몇몇은 그것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 아래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물결.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뭐지? 그의 머릿속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궁금함, 경계심, 그리고 묘한 끌림.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과거의 상처는 그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유는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강민재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다. 거기엔 그녀의 인사기록이 떠 있었다. 가족사항, 학교, 병원비 지원, 요청 서류까지. 그는 그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지유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휴게실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을 알아가려면 말을 하면 되는데
왜 다들 뒤에서부터 시작할까?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민재는 그 문장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침묵 속에 자신을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그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녀를 신뢰하고 싶은데 두려운 것인가? 며칠이 더 흘렀다. 박지윤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리듬으로 사무실을 정리했다. 그녀는 말없이 일했고 실수도 없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미리 파악해 처리했다. 강민재는 그런 그녀를 계속 지켜봤다. 그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단지 확실한 건 그녀를 향한 의심은 사라지고 있었고 대신 혼란스러운 끌림이 남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강민재는 지윤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그를 바라봤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그는 작게 웃었다. 대표가 제안했는데도 대표님도 회사 안에서는 상사일 뿐입니다. 근무 중에는 직원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의 웃음은 금세 사라졌고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기고 싶다고 느꼈다.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단단한 내면을 흔들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출근한 지윤이 대표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도초만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밀봉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기밀 유지용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도 함께 놓여 있었다. 지윤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봉투를 그대로 덮고 그 위에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짧은 문장을 남겼다. 이 서류는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봉투는 원래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다. 강민재가 출근했을 때 그 메모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 지윤에게 말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박지인 씨, 내일은 좀 늦게 출근해도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잠시 숨을 멈췄다. 강민재조차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정말 강단 있네요. 지윤은 웃지도 않고 굳은 표정도 없이 단지 고개만 숙였다. 그날 이후 강민재는 그녀에게 어떤 시험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가 무엇을 먹는지, 오후엔 어떤 순서로 문서를 정리하는지, 휴게실에서는 어떤 책을 읽는지, 그는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묘한 관찰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윤이 호텔 인사팀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주말에 병원 다녀오신다고.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계속 투석 중이에요. 상태가 안정되기만 바랄 뿐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강민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절약하며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 역시 남편의 성공 이전에는 조용히 가정부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었다. 하지만 불유해진 뒤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했지만 과거의 고생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지은 씨는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과 닮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히려 적막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지유는 퇴근길에 우연히 로비에서 강민재를 마주쳤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고생 많죠? 지유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모두 자기 몫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그 말은 그 어떤 이유나 격려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왔다. 자기 몫의 삶. 그녀는 누구의 기대도,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강민재의 마음 한가운데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KJ그룹의 새로운 프리미엄 호텔이 부산 해운대에 문을 연다는 소식은 이미 업계에 큰 화제가 되어 있었다. 수조 원이 투입된 초고층 호텔, 해양뷰 스위트,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재였다. 오픈 전 최종 점검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늘 그렇듯 완벽을 추구했고 자신이 손댄 프로젝트에 허점을 남기지 않았다. 박지은 역시 이번 부산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다. 그녀는 기술 문서를 정리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체크하며 호텔 기술팀과 협업 중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운 좋은 직원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점검 마지막 날 오후 3시경 강민재는 2명의 시스템 엔지니어와 함께 상층부 스카이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5층 갑니다. 버튼을 누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칸소리와 함께 움직임이 멈췄다. 조명이 꺼지고 내부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가득 찼다. 비상 제어 안 돼요. 센서가 작동 중지 상태입니다. 긴박한 목소리가 퍼졌다. 엘리베이터는 15층 부근에서 멈춰 있었고 몇 초 뒤 느릿하게 떨리며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박지은은 지하층 기술관리실에서 서류 정리를 마치고 막 나오던 참이었다. 그때 1층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금속음과 경보음, 무전기 너머로 기술팀의 외침이 들려왔다. VIP 엘리베이터, 추락 가능성 있습니다. 대표님이 안에 계십니다. 지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막아야 해. 지금 아니면.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말렸다. 지은 씨, 위험해요.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멈추지 않았다. 곧바로 메인 제어실로 진입했고 시스템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했다. 엘리베이터의 속도, 위치, 제어, 런글 상태 모든 수치가 비정상적이었다. 리미트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고정돼 있어요. 리셋하려면 수동 제어밖에 없어요. 그녀는 빠르게 보조 회로도로 이동했고 비상 정지 장치를 찾았다. 손에 들린 절연 장갑과 낡은 멀티툴 하나.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시간 없어. 케이블이 버티는 건 30초도 안 돼. 그녀는 리셋 포트를 강제로 열고 일시 우위의 회로를 연결했다. 스파크가 튀었고 주변에서 직원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3, 2, 1. 정확히 그 순간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다. 제어 패널에 불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완전히 추락하기 직전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한 것이다. 잠시 후 구조팀이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강민재와 2명의 기술자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앉아 있었다. 숨소리만이 들릴 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입구 앞에는 박지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팔에는 화상 흔적과 출혈 자국, 옷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예,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내가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지유는 피식 웃었다. 작은 미소, 그러나 단단한 눈빛. 사람이 위급할 때 잘해줬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도울 수 있으니까 도왔을 뿐이에요. 그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박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강민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지유는 조용히 호텔로 돌아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그날 이후 모든 임직원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 어떤 주목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무실을 정리하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강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걸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심 앞에 부끄러워지고 있었다. 부산 사고 이후 KJ 그룹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지은의 이름은 회의록 곳곳에 등장했고 그녀의 전문성과 판단력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를 단순한 하우스키핑 직원이라 여기던 몇몇 간부들조차 이제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 본사 강민재 대표는 사고 이후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임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기술 인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고자 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 중심에는 오상우 부회장이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오른팔이자 오랜 세월 보수적 운영을 고수해온 인물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KJ그룹의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중역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민재는 개편안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인사 구조 조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러나 상무 부회장은 끝까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다. 대표님, 이런 급격한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표님께서 특정 직원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더군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몇몇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그 직원, 이름이 뭐더라? 아, 박지인 씨 맞죠? 그의 시선은 조롱과 경계가 섞인 채 의도적으로 대표를 자극하고 있었다. 호텔 하우스키핑으로 입사해 단 며칠 만에 본사에 올라와 VIP 엘리베이터 사건 후엔 회의 자료에까지 이름이 오르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직원 한 명의 의지에 따라 회사를 개편하는 조직이 되었습니까? 그 순간 대회의실 뒤편에 있던 지윤의 손이 살짝 움찔했다. 그녀는 대표 비서의 요청으로 회의 자료 보조를 위해 입장에 있었고 예상치 못한 자신의 언급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서류를 다시 단단히 잡았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였다. 지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장 뒤쪽 구석에 있었던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기에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상호 부회장은 비웃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지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고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했고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일입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직급이나 출신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입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저는 하우스키핑으로 시작했지만 제 역할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사무부예를 바라보았다. 회사의 방향은 한 사람의 감정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조직 전체에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조직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자 긴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즉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단지 단호함만이 있었다.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직원의 이름을 들먹이며 진정성을 표명한 것, 저는 회사의 미래에 더 큰 리스크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지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씨, 필요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서류를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회의록에는 이례적으로 한 하급 직원의 발언이 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내 게시판에는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라는 강민재의 서명이 담긴 공지가 올라왔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겨우 한 번의 발언으로 뭐가 바뀌겠냐고.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지윤은 여전히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하찮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강민재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대의실에서의 발언 이후 박지윤의 이름은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누군가는 대표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라며 경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배경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인 스스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느꼈지만 주변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회사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지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차량은 강민재 대표가 사용하는 차량과 같은 번호판을 가지고 있었고 사진에는 캡션이 붙어 있었다. 이 정도면 하우스키핑 출신 맞나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여파는 강력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렸다. 역시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해. 능력이 아니라 대표님 취향이었네. 그러게 얘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지윤의 주변 분위기도 얼어붙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눈을 피하거나 소곤거리며 비웃음을 지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말할 때면 누군가는 억지로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끊었다. 그녀는 처음엔 그저 오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게시글이 올라왔다. 본사 배치 인사, 정말 실력 때문일까? VIP 사고 이후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아닐지. 게시글에는 내부 문서 일부가 캡처되어 있었고 그녀의 병원비 지원 신청 서류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다.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다. 그제야 지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HR팀의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인 메일 한 통뿐이었다.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작성자 특정은 어렵습니다. 내부 감사 진행 예정이나 결과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퇴근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화면 속 댓글들을 읽다가 어느 순간 멍하니 화면을 꺼버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를 준다. 그녀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에게조차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강민재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커뮤니티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도 내부 공지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윤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아무 해명도, 아무 방어도. 그녀는 그를 신뢰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입을 다물었다. 시간은 흐르고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늘 정리되어 있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커피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메일을 보게 되었다. 보낸 사람은 기술팀의 한중간 간부였다. 예전 부산 사고 당시 그녀가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던 인물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다. 그날 당신이 보고서에 적었던 시스템 결함, 대표이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삭제되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결함을 은폐했고 이후 그녀가 사고를 막자 오히려 그녀의 공이 커지자 이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흘리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강민재였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조용히 떠나야 하는가?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녀는 짐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 출퇴근 기록부,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남겨졌다. 사직 썰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대표실 앞에 조용히 봉투를 두고 돌아섰다.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기에 저는 떠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떠났다. 엉망으로 흐트러진 감정도 없이, 소란 없이, 그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서울의 하늘은 하루 종일 흐렸다. 구름은 무겁고 도시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의 감정이 고스란히 날씨에 투영된 듯한 하루였다. 박지윤은 마지막으로 사무실 복도를 걸었다. 그녀가 늘 지나던 그 길, 매일 닦고 정리하던 공간, 그 안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누군가는 그녀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응원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로비로 향했다. 퇴근 시간 무렵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고 아무도 그녀가 뭔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회사의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이름 없는 건물, 그러나 자신이 몇 달간의 시간을, 온 마음을, 때로는 자존심까지도 바쳐 일해온 공간. 수고했어, 나. 조용히 혼잣말을 남기고 그녀는 우산을 들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다. 한편 강민재는 출장에서 복귀한 직후에도 아직 사직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비서가 대표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 놓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저 잠시 후에 보겠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의도 없었으며 메일함엔 수십 통의 확인 안 된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책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껍지 않은 흰 봉투. 앞면에는 깔끔한 필체로 엔드아포즈, 강민재 대표님께 엔드아포즈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읽었다. 단 두 줄.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기에 저는 떠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에 편지를 든 채 숨조차 쉬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도 선명했다. 신뢰, 행동, 믿음, 떠남.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한 번도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어떤 방어도, 어떤 보상도. 그녀는 그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봤고, 그가 그것조차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나는 정말 그녀를 믿었던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침묵했던 이유는 어쩌면 두려움이었다. 그녀가 그 모든 헌신과 진심을 의도로 받아들일까 두려웠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직면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버텼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그녀를 가장 깊게 다치게 했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에게 말했다. 박지은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오늘 오후 퇴사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지난주에 제출되었고 모든 인수인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연락처는요? 요청하신 바가 없으셔서 개인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그녀가 정말 떠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주먹을 깍 쥐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었나?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말투, 시선, 조용한 손길들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첫 만남, VIP 사고 때 보여준 단호한 행동, 회의실에서 정중히 발언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아무 말 없이 사라져간 뒷모습.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그 빗소리가 슬픔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강민재는 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모든 조명이 꺼진 건물 안에서 오직 그의 방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한켠엔 펼쳐진 편지 한 장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지방의 한 병원 장례식장.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다. 입구 유리문 너머로는 하얀 국화꽃과 검은 리본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박지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문상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간 병상에 계셨고 지난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던 순간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날 바로 장례 절차를 준비했다. 그녀에게는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어머니는 지윤의 전부였고 이제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셈이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이웃머멍, 병원 간호사들, 그리고 예전에 지윤이 일했던 호텔의 하우스키핑 동료들 몇명. 그 외에는 대부분 조용히 명함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오후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장례식장 입구를 가로질렀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민재였다. 그는 한 손에 조합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엔 조물록을 들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몇몇 사람들이 놀란 듯 속삭였지만 누구도 그를 막지는 않았다. 지윤은 문득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한참 동안 말도 없이 그대로였다. 지윤은 곧 시선을 돌렸고 민재는 조용히 조문을 마쳤다. 본향을 마친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을 모았다.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조문실 안으로 향했다. 그곳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사진 속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민재는 정중히 절을 올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당신의 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말은 지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다. 밖으로 나와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섰다.
지윤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신 건 고맙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것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대표님은 늘 말보다는 조용히 모든 걸 감추는 분이니까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걸 알면서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그 약함을 모르는 척할수록 더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에요. 도와줄 수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어요. 민재의 말은 조심스럽고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은 아직도 해주는 사람의 위치에 머물러 있네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버틴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버틴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말은 강민재에게 가장 아픈 대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와의 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지은 씨,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항상 지지할 겁니다. 멀리서라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이번엔 믿어볼게요. 하지만 지켜보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다시 조용히 유족석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강민재는 처음으로 그녀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지윤은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향 근처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산책했고 오후엔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방에 나가 도우미로 일했다. 기술적으로 도면을 읽고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었던 그녀의 손재주는 지역사회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마을 해관의 낡은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지유는 조용히 장갑을 끼고 나서서 기계를 열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어르신은 놀라며 물었다. 이런 거 따님이 어떻게 아셔요? 지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에 호텔에서 일할 때 조금 배웠어요. 사람 살리는 데 쓴 적도 있고. 그 말에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 살렸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먼. 지유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빌딩도 화려한 정장도 높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지금 땅 위에서 천천히 걷는 삶을 배우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민재가 여전히 KJ 그룹의 대표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큰 회의실에서 혼자 말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들의 보고를 직접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다. 그리고 내부 커뮤니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러 이름 없는 비방과 익명 공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내가 너무 늦게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배우길 바란다. 그는 그 생각으로 매일을 바쁘게 살아갔다. 지은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녀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SNS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끔 그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
부산 지역에서 온 협력 제안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기술 지원센터라는 곳인데요. 작지만 구조가 탄탄하고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민재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다가 그 속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운영 책임자 박지은. 그는 멈칫했다. 눈을 한참 동안 그 이름 위에 고정한 채 말을 잃었다. 비서는 조용히 물었다.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마을 내 기술교육 지원, 고령자 대상 안전설비 점검, 청소년 전자기기 수업 등 실질적인 활동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위한 기술을 실천하고 있었다. 대기업도 시스템도 없이 그저 자기 손으로 자기 시간을 써가며 민재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프로젝트 지원합시다. 공식적인 협력도 좋지만 우선은 필요한 걸 뒷받침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익명으로.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그 박지은 씨 예전 그분이신가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아주 멀리, 어딘가 그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도심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는 자신이 이제야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졌다는 사실을 천천히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또 다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지유는 마을 도서관에서 퇴근해 공방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는 커다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기부 물품, 기술교육 지원형 장비 세트. 보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박스 안에는 고급 납땜 장비와 전자회로 교보제, 안전보호구 세트까지. 그녀가 몇 달 전 신청하려다 포기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박스를 열고 박스 뚜껑 안쪽을 살폈다. 그곳에는 낯선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문장이 어디서 온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번엔 정말 조금은 믿어볼게요. 그리고 박스를 하나씩 정리하며 다음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박지윤은 마을에서 작은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갔다. 아이들은 그녀가 만들어온 전자회로 키트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어른들은 낡은 승강기를 점검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작은 공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바닷가 근처의 공방 문을 열고 나오자 그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를 들었다. 한참을 바라보자 오래된 승강기 하나가 고장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은 마음 편히 볼 수 있겠네. 그때 한 차량이 공방 근처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걸음을 옮겼다. 강민재였다. 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 작은 마을까지 직접 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동했다. 목적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녀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유는 작업을 하던 중 누군가의 발걸음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자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시간이 정지한 듯 바람만이 그 사이를 스쳤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서울에서 그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조용히 필요한 일들을 하며. 그의 눈빛은 한층 진지해졌다.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작업도구 위에 놓여 있었고 눈은 여전히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에게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대표님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행동은 다르죠. 그때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는 제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켜보겠습니다. 멀리서라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렇게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저 행동과 신뢰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자신의 차량을 내려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전자회로 키트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우는 그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한쪽에서 계속 관찰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대로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그날 이후 KJ그룹과 지은이 운영하는 지력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다. 민재는 직접 지원과 자문을 제공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자료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동행으로 바뀌었다. 바다는 여전히 고했고 공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그 말에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태양은 구름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삶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새로운 길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졌다. 그날 이후 바다와 공방과 마을과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이야기를 몰래 품고 있었다.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손길로